남편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된 바로 그날 밤, 젊은 여비서와 호텔에서 밤새도록 뜨거운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에게 날아온 것은 축하 인사가 아닌 해고 통지서였죠. 분노에 차 회장실로 달려간 두 사람. 하지만 회장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거실에 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말이죠. 저는 마지막 고급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촛대의 불꽃이 부드럽게 춤을 추며 테이블 중앙에 놓인 오늘 아침 항공편으로 막 도착한 샴페인 로즈, 꽃다발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 남편 박서준이 오늘 이사회에서 그룹의 신임 사장으로 정식 임명되었거든요. 연봉은 1억 2천만 원. 이 소식은 날개라도 달린 듯 오후 내내 제 핸드폰은 축하 메시지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이 순간을 축하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간절히 바랐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몇 이사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저녁은 기다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이해해야죠. 당연히 이해해야죠. 남자의 성공은 중요하니까요. 저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요. 라는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보냈습니다. 벽에 걸린 유럽풍 앤티크 시계의 바늘이 느릿느릿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하염없이 바라봤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죠. 아직 접대가 끝나지 않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던 순간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아직도 이런 걸 보내지? 하지만 사진이 로딩된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누가 봐도 호텔 방이었고 조명은 은은하고 야릇했습니다. 제 남편 박서준은 제가 아침에 직접 다려준 이탈리아제 맞춤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지 셔츠 단추는 몇 개 풀어헤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웃으며 품에 안은 여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저도 아주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최유리. 지난 2년간 서준 씨의 곁을 지켰던 그의 어여쁜 비서였죠. 그녀는 지금 뼈라도 녹은 듯 남편의 몸에 착 달라붙어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기기를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붙잡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중요한 접대라는 게 여비서와 호텔에서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었군요. 저는 그 사진을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기계적으로 주소록을 열어 평소에는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던 개인 변호사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어 수화기 너머에 그에게 짧고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윤지수입니다. 별빛 계획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네, 바로 지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과 활짝 핀 장미를 바라봤죠. 저는 손을 뻗어 축하를 위해 준비했던 값비싼 와인을 집어들었습니다. 코르크를 뽑고 잔도 없이 병째로 들어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짜릿한 통증을 남겼지만 오히려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휘황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는 제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한껏 치장했지만 한낱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여자의 모습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유리창 속의 제 자신을 향해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준, 최유리, 당신들의 축하 파티는 조금 이른 것 같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잠이 깼습니다. 사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다 침실 소파에 기댄 채 잠시 깜빡 잠이 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일어나 거울 앞에서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얼굴은 좀 창백했지만 손끝으로 볼을 세게 문지르니 그나마 혈색이 좀 돌았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서준이 등을 보인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사회 직속 지시라니요? 내가 사장인데 내 비서를 해고하면서 나한테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요? 내 계좌도 동결됐다고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가 휑 몸을 돌리다가 저를 보고는 들키면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감정을 억누르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나 지금 바로 회사로 갈 테니까 IT 부서 사람들 다 대기시켜요. 분명 시스템 오류일 테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를 바라보며 억지로 태연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지수야,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내가 빨리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네. 저는 말없이 식탁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물을 마시며 바닥을 훑어봤습니다. 어젯밤 제가 실수로 떨어뜨린 접시 조각들이 아직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 박서준도 제 시선을 따라 그 조각들을 보더니 미간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은 없어 보였죠. 성경 쓸 겨를은 없어 보였죠. 그는 허둥지둥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너무 과음했어. 이사님들이 워낙 술을 권해서 호텔에 방 잡고 그냥 거기서 잤어. 집에 오면 당신 깰까봐.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 바닥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탁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고생했네요. 저의 평온한 태도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최유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뭐라고? 당신도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도 안 돼. 회사 앞에서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같이 회장님 찾아가서 따져보자고. 아주 미쳐 돌아가는군. 전화를 끄는 박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숨길 여력조차 없었겠죠. 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심지어 모든 불행이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원망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키를 움켜쥐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그의 검은색 세단이 미친 말처럼 단지를 빠져나가
도로의 차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제 핸드폰을 들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이 비서, 그들이 출발했어요. 보안팀에 알려줘요. 소란 피우면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그리고 내 사무실 온도 좀 높여줘요. 오늘 좀 쌀쌀할 것 같네. 수화기 너머에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라는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평온했고 심지어 희미한 조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옷깃을 바로잡고 옆 캐비닛 위에 놓인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박서준의 승진 선물로 주려 했던 정교하게 포장된 한정판 손목시계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발치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화장품이 아닌 얇지만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서류한 뭉치가 들어있었죠. 집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이미 공손하게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전용 통로로. 차는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그곳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박서준과 최유리가 지금쯤 통제불능의 포탄처럼 회장실로 돌진하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소란을 피우면 박서준의 신임 사장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어떻게든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따지러 가는 그 상대가 지금 다른 차에 앉아 같은 목적지를 향해 유유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해명을 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룹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육중한 원목 양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이 뒤쪽 완충기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서준은 최유리의 손목을 잡아 끈 채 마치 폭풍처럼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입구에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을 뵙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사장과 비서를 해고하다니. 설명 한마디 없는 겁니까? 박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급하게 달려온 탓에 쉬어 있었고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최유리는 그의 뒤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얼굴에 눈물 자국을 달고 하늘이 무너진 듯한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빈 것처럼 넓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바깥의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두 사람이 몰고 온 분노의 열기까지는 식히지 못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단향이 은은하게 퍼져 고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자아냈습니다. 박서준의 시선은 탐조등처럼 사무실 전체를 훑다가 마침내 거대하고 위압적인 자단목 책상 뒤에 멈췄습니다. 높은 등받이의 회장 의자는 문 쪽을 등지고 거대한 유리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 위쪽과 팔걸이에 얹힌 쌍의 손만 보였습니다.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단정한 누드톤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서준이 두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억누른 분노의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룹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제 막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의자가 거의 우아하다고 할 만큼 느리고 부드럽게 빙그르르 돌아왔습니다. 박서준과 최유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정교한 누드톤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꼬고 있는 달이었습니다.
위로는 몸에 꼭 맞는 샴페인색 정장 스커트가 보였고 그 위로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독하게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윤지수였습니다. 저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 회장 의자에 똑바로 앉아 팔걸이에 두 손을 무심하게 올려놓은 채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실에 난입한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시간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서준의 얼굴에 떠올랐던 분노, 의문, 그 모든 표정들이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극도의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광경을 본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장소를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있던 최유리는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면으로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짧은 비명을 지르더니 얼굴이 벽지보다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박서준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기세였고 몸은 통제할 수 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오직 중앙 냉방 시스템의 미세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다채로운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로 변하는 과정을 제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왔으니까요.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매끄러운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양손을 깍지 꼈습니다. 제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오가다가 핏기 가신 박서준의 얼굴에 멎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얼음처럼 차가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익숙하지만 지금은 지독하게 멀게 느껴질 목소리로 명확하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그리고 최 비서. 회장실의 멋대로 쳐들어와 고함을 지르다니. 이게 당신들의 업무 태도인가요? 박서준은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최유리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앞으로 달려나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혼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지수, 당신이 왜 여기에?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회장님은, 진짜 회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최유리도 정신적 지주를 찾은 듯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지수 언니. 아니, 윤지수 씨.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여긴 회장님 사무실이지. 당신이 장난칠 곳이 아니라고요. 당장 일어나요. 저는 광대처럼 발버둥 치는 그들을 보며 입가의 미소를 더욱 짙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는 않았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어 책상 위에 놓인 심플한 금속 명함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뚜껑을 열자 금박이 찍힌 명함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가락으로 우아하게 명함 한 장을 꺼내 들고 손목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명함은 매끄러운 책상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 정확히 박서준의 눈앞에 멈췄습니다. 명함에는 간결한 두 줄의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수, 윤서그룹 회장. 박서준의 시선은 그 명함에 마치 글자들을 태워버릴 듯이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마치 다음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광적인 혼란과 완전히 우롱당한 자의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윤서그룹,
윤지수 회장. 그는 중얼거리듯 반복하다가 문득 뭔가를 깨달은 듯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윤석, 윤지수, 박서준. 이 이름, 이 그룹 이름이 이제야 알아차리다니 아주 멍청하진 않네요. 제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렇것이오. 제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두 분의 해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무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마 좋기 일부는 되었을 겁니다. 오직 박서준의 거친 숨소리와 최유리가 공포에 질려 떠는 소리만이 섞여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박서준의 눈은 여전히 책상 위 명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몇 번 더 쳐다보면 글자가 바뀔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얼굴은 아까의 창백함에서 이제는 극도의 충격과 굴욕, 분노가 뒤섞여 시뻘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독이 묻은 칼날 같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짜내는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언제부터 회장이었지? 윤서그룹, 이 이름 설마 3년 전 그룹이 재편되고 이름이 바뀔 때부터 당신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너무나 끔찍해서 온몸이 떨릴 정도였죠. 저는 그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가죽 등받이에 몸을 더 깊이 기댄 채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햇살이 등 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제 주위로 옅은 후광을 만들었지만 제 눈 속의 차가움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 이제야 깨닫다니 좀 늦은 감이 있네요. 하지만 기왕 3년 전 이야기를 꺼냈으니 우리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를 들면 10년 전 우리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 말이에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낡아서 해진 셔츠를 입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하던 젊은 시절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언제나 농구 코트에서 땀 흘리며 코트를 누비던 의기양양한 박서준이었죠. 박서준 씨, 기억나요? 제가 다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혼란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렇게 오래전 일을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때 당신은 학교의 스타였어요. 잘생겼고 농구도 잘했고 수많은 여학생이 당신을 따라다녔죠. 반면에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그저 도서관과 컴퓨터실에만 틀어박혀 사는 공부벌레였고요. 최유리도 제 말의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박서준의 옆모습을 보는 눈빛에는 아직도 그 시절 소녀의 숭배심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앞의 잔혹한 현실에 부딪혀 그 감정은 공포로 바뀌었죠. 당신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건 건 4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였어요.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밍 교재를 한 무더기 들고 와서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말했죠. 지수야, 네가 컴퓨터 공학과 천재라며? 나 이 프로젝트 도저히 못하겠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박서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에게는 이미 희미해졌거나 그저 스쳐 지나간 사소한 일에 불과했겠죠. 저는 당신을 도와줬어요. 저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뿐만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당신의 졸업작품, 당신이 참가한 모든 사업 기획 공모전의 제안서, 심지어 나중에 이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당시 회장님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던 그 시장 분석 보고서까지 박서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 모든 것들 중에 당신이 직접 쓴 글자가 몇 자나 되죠? 박서준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붉어졌다가 다시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제 말을 끊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건 다 내가 피땀 흘려서. 피땀?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짜놓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느라 흘린 피땀, 아니면 내가 만든 PPT 표지를 바꿔서 당신 이름으로 제출하느라 흘린 피땀, 그것도 아니면 한밤중에 내게 전화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수야, 이 기획안이 또 막혔어. 내 아이디어가 최고잖아. 이번에도 좀 도와주라라고 말하느라 흘린 피땀 말인가요? 저는 그의 옛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박서준은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것은 그가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지만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최유리도 충격에 빠진 듯 박서준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존경하던, 오직 실력 하나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던 남자의 시작이 이토록 추악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10년. 저는 거짓 미소를 거두고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선은 수술용 칼날처럼 굳어버린 박서준의 얼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꼬박 10년 동안 당신 박서준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번번이 상사들을 놀라게 한 아이디어를 내고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신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저는 손가락으로 매끄러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톡톡 하는 소리가 박서준의 긴장된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고작 아이디어 몇 개, 보고서 몇 장을 훔쳤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숨김없는 조소를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건 내 10년의 청춘과 재능, 그리고 심혈 그 자체예요. 당신은 마치 기생충처럼 내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자신을 살찌웠으면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타고난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박서준이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자의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광기였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닥쳐. 그리고 광기였습니다. 박서준이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번쩍. 윤지수, 설령 처음엔 당신이 도와줬다고 해도 그 후의 성공은 전부 내 노력의 결과야. 내가 술자리에서 비위를 맞추고 협상 테이블에서 싸워서 얻어낸 거라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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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랑 맞추고 당신이랑 무슨 상관? 내 상관이 뭐냐고? 저는 그의 분노 어린 시선을 마주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나는 단순히 당신의 기획서를 대신 써주는 유령 작가가 아니었어. 이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고 회사 이름을 윤서그룹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나니까. 당신에게 월급을 주고 당신의 승진을 결정하고 심지어 당신이 언제 꺼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바로 나라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져
잿빛 절망만 남는 것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소위 노력이라는 건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전면에 내세워 온갖 공격을 막아내고 잡다한 일을 처리하게 만든 꼭두각시에 불과했어. 그리고 이제 그 꼭두각시가 말을 듣지 않으니 게임은 끝난 거지. 박서준은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휘청거렸습니다. 양손으로 책상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겁니다. 그는 손톱으로 책상을 긁으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더욱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붕괴, 굴욕, 그리고 죽기 직전의 발악 같은 흉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헛소리, 증거는? 증거가 있냐고. 그는 마지막 저항을 하듯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지수, 그 기획안들, 그 아이디어들이 전부 내 것이라고? 말뿐이잖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는데. 프로젝트 서류에는 전부 내 이름, 박서준이 서명되어 있어. 회사 사람들 모두가 내가 한 일인 줄 안다고. 최유리도 극도의 충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준 씨의 능력은 회사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이제 회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흑백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듯한 그들의 헛된 발버둥을 보며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한쪽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 위를 몇 번 가볍게 쓸어 넘겨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눈을 들어 그들을 차갑게 훑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저는 태블릿 PC를 그들에게 향하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연도와 프로젝트명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새벽 신도시 부동산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 모델과 타당성 분석 보고서, 생성 날짜는 박 사장. 당신이 이사회에 제출한 것보다 정확히 3개월이나 빨라. 저는 그중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한 데이터와 도표, 상세한 추론 과정, 심지어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휘갈겨 쓴 메모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준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건 해외 시장 개척 계획의 초안부터 10차 수정본까지의 모든 기록이야. 각 버전의 수정 주석과 아이디어 전개 과정이 전부 담겨 있지. 최종 확정된 버전은 박 사장 당신이 연례 회의에서 의기양양하게 발표했던 PPT와 95% 이상 일치해. 다른 점이 있다면 내 파일에는 모든 아이디어의 출처와 논리 전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당신 것에는 앙상한 결론만 있다는 거겠지. 최유리는 목을 빼고 화면을 보려 했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 회사 순이익을 2배로 늘려준 그 이커머스 플랫폼의 핵심 알고리즘 구조 원본 코드와 모든 설계 노트야. 저는 코드가 가득한 파일을 열어 맨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초 작성자 윤지수, 작성일 5년 전. 더 보여줄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박서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10년 전 당신의 그 형편없던 기말 프로젝트부터 3개월 전 당신에게 사장 후보 자리를 안겨준 그 향후 5개년 전략 계획까지 모든 문서의 원본, 수정 이력, 심지어 당신이 한밤중에 이메일로 내게
조언을 구했던 대화 기록까지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어. 허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서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통제 불능으로 떨리는 그의 손가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기술팀에 연락해서 서버 로그를 조회해볼까? 그 중요한 파일들의 IP 수정 기록이 우리 집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당신 사무실에서 나왔는지 말이야. 아, 맞다. 저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가볍지만 치명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사회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영감이 떠올라 혼자 완성했다던 그 스마트 물류 최적화 솔루션 말이야. 그 핵심 부분은 내가 비엔나에서 열린 글로벌 알고리즘 서밋에 참석했을 때 호텔 카페 냅킨에 그렸던 초안이야. 그 냅킨 스캔본이랑 당시 서밋 일정표를 찾아서 당신이 소위 영감을 받았다는 그 주에 국내에서 어떤 최 비서님과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까? 박서준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치 흐물흐물한 걸레처럼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있지 않았다면 이미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의 모든 자신감과 의지처는 이 철통 같은 증거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를 독립적으로 완성할 능력조차 없었던 겁니다. 지난 10년 그는 내가 만들어준 재능 있는 인재라는 허상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속이며 살아왔던 거죠. 최유리도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박서준을 보며 제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숭배하고 호화로운 삶을 안겨줄 것이라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철저한 사기꾼이자 도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박서준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것처럼 사무실에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죠. 저는 내 선 전화를 들어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이 비서, 재무팀장님과 인사팀장님, 지금 내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보안팀에 연락해서 입구에 2명 대기시키고요. 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눈앞에 넋나간 두 사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두 사람을 해고하고 본래 당신들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래 당신들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회수한다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재무팀장인 오 팀장과 인사팀장인 강 팀장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룹의 베테랑으로 노련하고 침착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보고도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제게 공손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회장님,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서준은 이 두 사람을 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쉰 목소리로 오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오 팀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계좌는 왜 동결된 거죠? 그리고 제 직위는 재무팀장 오 팀장은 금태 안경을 추어 올리며 아무 표정 없이 들고 온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하지 않은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그룹 규정과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당신의 그룹명의 모든 계좌, 즉 급여 계좌, 성과급 계좌, 그리고 직위와 관련된
모든 법인카드 사용, 권한은 금일 오전 9시부로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당신 명의의 회사 차량, 번호판 끝자리 6688번 마이바흐 역시 총무부에서 착오로 회수 조치했습니다. 박서준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습니다. 네, 내 차를요. 당신들 무슨 권리로? 인사팀장 강 팀장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서준 씨, 최유리 씨, 두 분께 드리는 정식 해고 통지서입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 각각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두 분의 심각한 사규 위반 및 직업 윤리 위반 행위에 근거하여 그룹은 두 분과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명해 주시죠. 최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보상 해고라고요? 무슨 근거로? 이건 불법이에요. 강 팀장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심지어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유리 씨, 그룹은 두 분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명예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보상 해고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팀이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릴 겁니다. 물론 저희가 확보한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할 거고요. 그녀의 시선은 의미심장하게 박서준을 향했습니다. 박서준은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 팀장의 말에 쏠려 있었죠. 차도 뺏기고 돈도 묶이고 이건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마치 달려들듯이 외쳤습니다. 윤지수, 나한테 이럴 순 없어. 그 차는 내가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얼굴이라고. 그리고 내 돈, 그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얼굴? 저는 그 단어를 되뇌며 마치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피식 웃었습니다. 회사 차로 당신 얼굴을 세운다고요? 박서준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요. 당신이 이 사무실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박 사장이 아니에요.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위 행위로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평범한 전 직원에 불과하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책상을 돌아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하이힐이 카펫 위를 소리 없이 밟았지만 그 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서서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땀 흘려버렸다는 그 돈 말인데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중에 얼마가 내 아이디어와 심혈을 훔쳐서 번 돈이고 또 얼마가 윤서그룹 사장이라는 내가 달아준 그 직함 덕분에 번 돈인지 당신 스스로 계산은 되나요?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서준 씨 재직 기간 동안 그가 결제한 모든 경비, 영수증과 업무 추진비 신청 내역을 전수조사하세요. 규정에 어긋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상세 내역을 정리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 팀장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박서준의 얼굴은 순간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직위를 이용해 최유리를 데리고 업무상 접대라는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고 명품을 사들인 그 내역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최유리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최비서, 아니, 최유리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제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샤넬, 신상 재킷, 목에 건 티파니 목걸이, 그리고 손에 든 그 한정판, 악어 가죽 가방. 내 기억이 맞다면 박 사장이 지난달에 결제한 영수증 중에 주요 고객 선물비 명목의 지출 몇 건이 이 물건들 가격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던데. 최유리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황급히 손으로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강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강 팀장, 총무팀에 연락해서 회사에서 박서준 사장에게 제공했던 스카이 팰리스 펜트하우스의 사용권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세요. 내가 시간 좀 주지. 2시간 안에 개인 물품 정리해서 나가라고 해요. 시간 지나도 남아있는 물건은 버려진 걸로 간주하고 회사에서 일괄 처리할 겁니다. 윤지수, 너 정말 너무하는군. 박서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가에 조용히 서 있던 2명의 검은 제복 차림 보안요원이 즉시 앞으로 나와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들을 끌어내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마치 눈에 거슬리는 쓰레기 2점을 치우라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짐 싸서 회사 나가는 것까지 잘 지켜보고 다시는 이 건물 안에서 저 2 사람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요원들이 딱딱하게 대답하며 발버둥 치는 박서준을 거의 끌다시피 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최유리는 다른 보안요원에 의해 안내되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넋이 나간 채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덮고 벗고 자 사무실 문이 다시 닫히고 바깥에 소란이 차단되었습니다. 오 팀장과 강 팀장은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준과 최유리가 그룹 정문 밖으로 쫓겨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처량한 모습에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바다 같았습니다. 전 직원에게 공지하세요. 10분 뒤 전사 임원 긴급 화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할 테니까요. 윤서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화상회의 종료 알림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전 그룹 연결을 끊었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순간 저는 각 지사와 부서 회의실에 앉아있을 임원들의 얼굴에 남았을 충격과 경악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들은 이 거대한 상업 제국의 방향키를 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비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방금 전 바깥 상황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박서준. 아니, 박서준 씨와 최유리 씨가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갈 때 수많은 직원이 창문에 붙어서 구경했습니다. 지금 사내 메신저는 이 일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음하고 대답했습니다. IT 부서에 내부 통신망을 주시하라고 전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추측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사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내가 원하는 건 안정이지 가십거리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이 비서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방금 로비 안내데스크로 박서준 씨, 앞으로 온 택배가
여러 개 도착했습니다. 보아하니 명품 매장에서 온 것들 같고 법무법인에서 온 서신도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반송해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온 모든 개인 우편물과 소포는 수취 거부하세요. 그의 개인 물품은 2시간 내로 회사 밖으로 치우고요. 알겠습니다. 이 비서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제 개인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어머님, 박서준의 어머니, 저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대로 무음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받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 뻔했습니다. 올고불고 따지거나 혹은 어른이라는 권위로 저를 억누르려 하겠죠. 역시나 핸드폰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모두 박서준의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뒤이어 평소에는 거의 연락도 없던 시누이 박서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새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던데 새언니가 집에서도 쫓아냈다고요? 엄마 지금 충격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설명 좀 해봐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새언니가 이제 회장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가득한 메시지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박서진의 프로필을 길게 눌러 차단 후 삭제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 제가 박서준에게 시집 온 것을 두고 제가 그들 가문에 부족하다고 알게 모르게 무시했던 그 가족들이 이제야 누가 누구에게 기생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이런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고 저는 내부 통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 팀장님, 제 사무실로 잠깐 와주세요. 인사팀장 강 팀장은 금방 태블릿 PC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2가지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그룹 명의로 대회 성명서를 발표하세요. 경영진의 정상적인 변동사항임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룹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강조해서 시장과 협력사들을 안심시키세요. 문구는 팀장님이 알아서 하되 기조는 단호하게 유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성명서 초안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 팀장은 역시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강 팀장은 역시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강 팀장은 역시 일 처리가 강 팀장은 그녀가 건넨 태블릿을 빠르게 훑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조금 수정해서 이사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룹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문구를 강조해서 추가한 뒤 바로 배포하세요. 그리고 2번째,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강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준 씨 재직 기간 동안 승진한 중간급 이상 간부들을 전수조사하세요. 특히 그와 친밀하거나 이익 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 위주로요. 상세한 평가 보고서를 원합니다.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윤서그룹에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팀을 꾸려 배경조사 및 평가에 착수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초기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제가 손짓하자 강 팀장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홀로 섰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도시,
아래 거리에는 차들이 실처럼 얽혀 흐르고 그 속의 사람들은 작게만 보였습니다. 한때 저도 저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고 이 높은 빌딩을 우러러보며 박서준이 이곳의 왕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저는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온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윤서그룹 귀하. 계좌번호 8888, 금일 배당금 86억 원 입금 완료.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박서준은 아마 지금쯤 어느 구석에서 동결된 계좌와 산더미처럼 쌓인 카드 고지서를 보며 절망하고 있겠죠. 소위 인맥이라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봤자 모두 외면할 테고요. 그는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부와 지위가 처음부터 제 손아귀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주었기에 가질 수 있었고 내가 주지 않으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것을.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선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보안팀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난처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박서준 씨와 최유리 씨가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박서준 씨는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고 최유리 씨는 계속 울고만 있어서 직원들이 자꾸 몰려들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해산시켰지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이미 식어버린 허브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기다리겠다면 기다리라고 해요. 보안팀에 전해요. 사무구역으로 침입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강제로 쫓아낼 필요는 없다고. 다만 상황을 잘 통제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1층 로비가 어떤 아수라장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준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사람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유리의 눈물은 지금 이 순간에는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죠. 저는 긴급한 서류 몇 개를 처리하고 재무팀장의 자금 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내선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이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기묘한 톤이었죠. 최유리 씨가 혼자 올라왔습니다. 박서준 씨에 관한 중요한 제보가 있으니 반드시 회장님께 단독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고 그저 만나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오호, 벌써 압박을 못 이기고 배신하려는 건가? 생각보다 빠르네. 그들 사이의 소위 사랑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찢어지는군. 들여보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죠.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최유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눅든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로비에서 울며불며 소란을 피우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조용했고 심지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정성 들여 한 화장은 이미 다 번져 있었고 아이라인이 얼룩져 꽤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수 언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울고 난 뒤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회장님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차갑게 그녀의 호칭을 바로잡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녀가 긴장한 나머지 꽉 움켜쥔 두 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유리의 몸이 움찔하더니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 박서준 씨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절 협박했어요. 최유리가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더러 자기만 따르면 앞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일 뿐이라 회사는 곧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잠시 눈이 멀어 그 사람에게 속은 거예요. 협박했다고? 저는 그 단어를 되뇌며 숨김없는 조소를 보냈습니다. 최 비서, 내 기억이 맞다면 당신이 입사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 3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박서준 씨가 칼 들고 당신 목에 대고 그 명품 가방이랑 보석을 받으라고 협박했나? 아니면 당신을 묶어서 호텔로 끌고 가 밤새도록 축하 파티를 열게 했나? 최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습니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고 싶은 말이 고작 이런 거라면 저는 인내심을 잃고 내선 전화를 들어 보안팀을 부르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네. 아니에요. 최유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제보가 있다고요.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와 제 책상 앞에 멈춰서서 외쳤습니다. 박서준 씨가 그 사람이 뒤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짓을 많이 했어요. 프로젝트 예비비를 횡령했고 몰래 우리 경쟁사인 김인테크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했어요. 아마 회사 기밀을 유출했을지도 몰라요. 전화기를 향하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좀 흥미롭군요. 박서준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감히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외부와 내통할 정도로 대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계속해봐.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녀에게 계속 말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태도가 누그러진 것을 본 최유리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남부 신도시 테크노파크 프로젝트에서 그가 5천만 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았어요. 관련 부서에 로비 자금으로 쓴다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자기가 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약 3개월 전 우연히 그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김인테크의 무슨 부사장이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료는 최대한 빨리 넘겨주겠다고.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때 우리 회사가 입찰 경쟁 중이던 정부 빅데이터 프로젝트 관련 정보였을 거예요.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제 표정에 변화가 없자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의 경비 처리 영수증 사본이 몇 장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가 제 이메일로 모르는 주소에 암호화된 압축 파일을 보내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혹시 몰라서 그 메일 주소랑 발송 기록을 캡처해뒀어요. 회장님, 제가 아는 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잠시 눈이 멀어 그의 가머니설에 속은 것뿐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증거들 전부 드릴 수 있어요. 제발 업계에서 매장하지만 말아주세요. 제발 살 길만은 열어주세요. 자신이 살기 위해 망설임 없이 옛 연인을 깨끗하게 팔아넘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박서준의 사람 보는 눈은 참으로 독특하군요.
이런 의리 있는 여자를 연인으로 두다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최유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증거 정리해서 이 비서에게 넘겨.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희로애락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유리가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제보한 점을 감안해서 그룹은 더 이상 당신의 다른 책임을 묻지 않겠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결정은 변하지 않아. 윤서그룹은 영원히 당신을 다시 고용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제 가봐도 좋아. 최유리의 눈에 떠올랐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것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신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최유리가 겁먹은 토끼처럼 내 사무실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공기 중에는 그녀의 값싼 향수와 눈물이 뒤섞인 불쾌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선 전화를 걸어 이 비서에게 들어와 바닥을 간단히 정리하고 최유리가 곧 제출할 증거를 인수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비서는 일 처리가 빨랐. 몇 분 후 사무실은 이전에 깔끔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박서준은 아마 아직도 아래층 어딘가에서 무력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겠지. 아니면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관심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주소록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찾아냈다. 스카이팰리스 아파트 관리소장의 번호였다. 전화를 걸자 금방 연결되었다. 박 소장님이시죠? 저 윤지수입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전화기 너머의 박 소장은 즉시 극도로 공손한 태도로 바뀌었다. 아, 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 고급 아파트는 비록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그 정도 직급의 책임자라면 잘 알고 있을 터였다. 지금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나는 바로 지시를 내렸다. 스카이팰리스 A동 펜트하우스. 즉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기존 입주자 박서준 씨 및 관련 인원의 모든 출입 권한을 즉시 폐기해 주세요. 2시간 내로 저희 직원이 가서 내부를 확인하고 집을 인수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기존 입주자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도 좋습니다. 박 소장은 전화기 너머에서 연신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전적으로 협조하여 순조롭게 인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직원을 올려보내서 기존 입주자의 개인 물품 정리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속내는 명확했다.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 사람이 도착하면 그때 처리할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공용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앉아 쌓여있는 서류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룹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직접 결정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권력이양의 이면에는 산더미 같은 업무와 책임이 따랐다. 시간은 흘러 오후 4시쯤 집을 인수하러 보낸 총무부 책임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곤란함이 묻어 있었다. 회장님,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박서준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무언가 부수는 소리 같습니다. 관리실 직원 말로는 다투는 소리도 들린다고 합니다. 아마 박서준 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박서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충격을 받고 감정을 터뜨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라. 소식도 빠르군. 벌써 위문하러 달려갔다니. 아마 위문이 아니라 따지러 간 것이겠지만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1시간 뒤에도 문을 열지 않거나 안에서 위험한 행동이 감지되면 관리실을 통해 경찰에 연락해서 강제로 문을 열도록 하세요. 모든 것은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스카이 팰리스. 한때 박서준의 성공을 상징했던 그 호화로운 집안에서 지금 어떤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소동을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현장 중계를 해줄 것이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개인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울렸다. 관리실에 심어둔 먼 친척 조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 아파트 동의 컨시어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내게 직접 전화를 걸지는 못했지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가십이 가득 담긴 음성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이모,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박서준 씨 엄마. 그 평소에 콧대 높던 할머니가 지금 박서준 씨 코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고, 황금 밥그릇을 걷어찼다고, 조상님 뵐 낯이 없다고 난리예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까지 다 들려요. 박서준 씨 여동생도 왔는데 평소엔 엄청 틱틱대더니 지금은 울고만 있어요. 오빠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이제 내 명품 가방이랑 차 할부는 어떡하냐고. 웃기지도 않아요. 평생 오빠한테 빌부터 살 생각이었나 봐요. 박서준 씨는 술에 취했는지 물건을 부수고 있어요. 방금 유리 깨지는 소리 들렸는데 아마 예전에 이모가 사두셨던 그 비싼 크리스탈 잔 세트를 던진 것 같아요. 아이고, 아까워라. 희원, 관리소장님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와서 문 밖에서 설득하고 있어요. 계속 문 안 열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니까 박서준 씨가 안에서 누구든 경찰 부르기만 해보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쯧쯧,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요. 나는 그 음성 메시지들을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알았다. 이상 상황 있으면 또 보고해. 너는 멀리서 지켜보고 안전에 유의해라.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에 들고 있던 인수합병 제안서를 계속 검토했다. 핸드폰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박서준 가족의 울음과 비난은 이 최상층 사무실의 유리창에 막혀들리지 않았다. 암도폰이 마침내 가장 시급한 서류 몇 개를 처리하자 내선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 비서였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법무팀과 홍보팀이 협력하여 주요 협력사 및 헤드헌팅 업체에 보낼 공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정중하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박서준 씨가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해고되었으며 법적 문제가 연루될 수 있으니 그와의 어떠한 협력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서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흥분이 묻어 있었다. 또한 기술팀에서도 박서준 씨의 회사 이메일 및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모두 말소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가 몇 차례 원격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처리해요. 그리고 강 팀장에게 정식 해고 공고와 내외부 성명서를 모두 배포하라고 전해요. 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와인 캐비닛으로 다가가 호박색 위스키를 반쯤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 나는 마시지 않고 잔을 든 채 다시 창가로 갔다. 석양은 이미 완전히 저물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차례로 켜지며 흐르는 은하수처럼 보였다. 나는 내가 던진 그물이 조용히 좁혀지고 있음을 알았. 박서준은 곧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죽음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편 분위기 좋은 카페 구석에서 박서준은 노트북 화면에 반복해서 뜨는 전송 실패 또는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라는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노트북을 덮고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윤서그룹 빌딩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한바탕 비난을 들은 후 그는 겨우 쉴 곳을 찾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맥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고 핸드폰을 꺼내 탑클래스 서치펌 김 대표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예전에 함께 일하며 자신을 높이 평가했던 베테랑 헤드헌터였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건너편은 시끄러웠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김 대표님, 저 박서준입니다. 그는 최대한 여유로운 척했다. 아, 박서준 씨군요. 김 대표의 목소리는 잠시 멈칫했고 망설임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박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는 억지로 말을 이었다. 대표님, 제게 개인적인 변동이 좀 생겨서요. 시장에 괜찮은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장이나 부사장급 좋은 포지션이 있으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대표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매우 형식적이고 건조했다. 아이고, 박서준 씨, 공교롭게도 요즘 시장에 괜찮은 임원 자리가 별로 없네요. 특히 박서준 씨 같은 급은 더더욱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윤서그룹에서 정식 공문을 받아서요. 허허, 박서준 씨 상황은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먼저 끊겠습니다. 아우어, 박서준이 무어라 더 말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기고 뚝 하는 소리만 남았다. 박서준은 핸드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연달아 다른 헤드헌터들과 예전에 자신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던 회사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님, 제가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대개그룹에서 보낸 공고문 내용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해고되셨다는데 저희가 당신을 영입하면 윤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준아, 형 말 들어. 지금 윤서그룹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업계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 때문에 그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박서준 씨,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당신 같은 큰 인물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는 하나같이 거절당하거나 변명을 대며 급하게 끊겼다. 예전에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인맥들은 윤서그룹에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성명서 한 장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박서준이 억울한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윤지수와
승승장구하는 윤서그룹의 눈밖에 나는 것이 얼마나 큰 사업적 리스크인지만을 계산할 뿐이었다. 박서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카페의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처음으로 윤서그룹 사장이라는 후광을 잃은 자신이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알림 문자였다. 그는 문자를 열어보고 그 안에 적힌 어마어마한 금액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고작 카드 한 장의 청구 금액일 뿐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청구서를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회사에서 처리해주거나 곧 들어올 돈으로 메우면 그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회사와 관련 없는 유일한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만 떴다. 식은땀이 셔츠를 적셨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명품 매장 앱을 열어 최유리에게 선물하기 위해 주문했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품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주문 취소라는 붉은 글씨가 바늘처럼 그의 눈을 찔렀다. 끝났다. 그 두 글자가 마치 장송곡처럼 머릿속에서 윙윙거렸다. 그는 윤지수에게 한 방 먹었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인맥으로 다른 곳에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가장 가혹한 일격을 날렸다. 윤지수는 직접 손을 쓸 필요조차 없었다. 그저 선을 긋는 것만으로 그를 순식간에 모두가 피하는 역병 환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카페 창밖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화려함이 손에 잡힐 듯 했지만 이제는 넘을 수 없는 유리벽 너머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치 무트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렸지만 숨을 쉴 수 없었다. 박서준은 자신이 어떻게 그 카페를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바깥의 네온 불빛이 어지러웠고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빛들이 지금은 비웃는 눈처럼 느껴졌다. 그는 유령처럼 거리를 헤매다 무의식적으로 신의 최고급 남성 정장 맞춤 매장 앞에 섰다. 쇼윈도 안 마네킹이 입고 있는 짙은 남색 스트라이프 정장은 그가 지난달에 맞춘 것이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계약금만 500만 원을 냈었다. 당시 직원의 아첨 섞인 미소가 아직도 선했다. 사장님, 정말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이 디자인이 사장님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네요. 당시 직원의 앞, 이제 그는 유리창 너머로 그 정장을 보며 눈이 시리다고만 느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이미 한도가 초과된 신용카드뿐이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서준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사무적인 냉담함이 묻어났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서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노브러치 고객 서비스 센터입니다. 지난달 저희 매장에서 주문하신 파텍 필립 컴플리케이션 모델 제품 번호 5711의 잔금 2억 8천만 원이 아직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최종 결제일이 내일까지입니다. 결제 일정을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박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시계는 그가 신임 사장 취임 축하 파티에서 차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게 당시 그는 의기양양했고 2억 8천만 원 정도는 푼돈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주문했었다. 제가 최근에 자금 사정이 좀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자기도 모르게 애원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즉시 차가워졌다. 박서준 씨, 저희 매장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결제하지 않으시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저희는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박서준이 무어라 더 말하기도 전에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서준은 핸드폰을 쥔 손에 식은땀이 가득했다. 문제, 지금보다 더 나빠질 문제가 또 있을까? 그는 차가운 쇼윈도에 기대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체면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그가 자주 가던 최고급 클럽의 매니저였다. 박 사장님. 아이고, 이제야 연락이 닿네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여전히 능글맞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온기가 없었다. 지난 분기 저희 클럽에 외상값이 5천만 원 넘게 밀려 있으시더라고요. 맡겨두신 술도 거의 다 드셨고요. 언제쯤 오셔서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청구서를 댁으로 보내드릴까요? 박서준은 눈을 감았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왕 실장님, 제가 최근에 좀 사정이. 당 실장님, 네, 이해합니다. 왕 실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말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박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외상은 안 된다는 규칙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죠. 제가 3일 더 기다려 드릴게요. 3일 뒤에도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회사나 댁으로 찾아가면 서로 얼굴 붉히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사? 집? 박서준은 웃음이 나왔지만 우는 것보다 더 비참했다. 그에게는 이제 회사도 곧 집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돈을 물쓰듯 쓰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것에 익숙했다. 모든 것은 외상이었고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명의로 된 현금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자산은 윤지수, 아니 곧 빼앗길 그 집이거나 회사 명의의 자산들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끊겨버렸다. 그는 미친 듯이 핸드폰 주소록을 뒤졌다. 예전에 형, 동생하며 어울렸던 친구들을 찾았다. 그는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그가 많이 도와줬던 한건설 자재회사 사장이었다. 유 사장, 나 서준인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10억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해결되는 대로. 아이고, 박 사장, 전화가 잘 안 들리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 전화는 급하게 끊겼다.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예전에 고객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많은 돈을 썼었다. 돈 빌려달라고? 박서준, 너 사장으로 승진해서 연봉이 몇 억이라며? 나한테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돈 없어. 상대방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쏘아붙였다. 세 번째, 네 번째. 예전에 그에게 아첨하고 부탁하던 사람들은 이제 변명을 대거나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상 인심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는 오늘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여동생 박서진이었다. 그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서진아, 너 돈 좀 있니? 오빠한테 좀 빌려줘. 오빠 지금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 그리고는 박서진의 울먹이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엄마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신다고. 내 명품 가방, 내 차 할부는 이제 어떻게 다음 달에 스포츠카 사주기로 한 건 어쩔 건데. 오빠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 가방 사는데 썼단 말이야. 뚝 하는 소리를 들으며 박서준은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두 잃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명품 매장의 독촉, 클럽의 외상값, 친구들의 외면, 가족의 원망. 그 모든 것이 그를 옥죄는 그물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윤서그룹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있을 그 여자, 윤지수였다.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통은 한 번에 베는 것보다 100배는 더 끔찍했다. 밤이 완전히 깊어졌다. 박서준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정장 매장 쇼윈도 밖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경비원이 다가와 경계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쫓아낼 때가 되어서야 그는 멍하니 일어섰다. 오래 앉아 있어 다리가 저리고 뻣뻣했다. 그는 이제 무일 뿐이었다. 스카이 팰리스로 돌아갈 택시비조차 없었다. 하물며 그곳은 이제 그의 집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두 다리의 의지에 비틀거리며 한때 무한한 영광을 상징했던 그곳을 향해 걸었다. 밤바람은 여름밤임에도 뼈를 내는 듯 차가웠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었다. 화려한 로비는 여전히 불이 밝았지만 그를 보는 경비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공손한 인사가 아닌 노골적인 감시와 거리감이 느껴졌다. 박서준 씨. 경비원 한 명이 그를 막아섰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죄송합니다만 관리실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고객님의 출입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저희도 규정대로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준의 얼굴이 불타는 듯했다. 거대한 굴욕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억지로 들어가려 했지만 다른 경비원이 즉시 앞을 막아섰다. 그는 상대의 다부진 체격과 CCTV를 번갈아 보고는 결국 힘없이 손을 내렸다. 내 개인 물품만 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가지고 바로 나갈게요. 그는 애원했다. 죄송합니다. 상부의 지시 없이는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물건을 찾아야 하시면 현재 집주인이나 대리인에게 연락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경비원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다. 현재 집주인. 박서준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게 윤지수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윤지수에게 빌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가 버티고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딩소리를 내며 열렸다. 관리소장 박 소장이 안심이사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과 함께 나왔다. 뒤에는 총무부 직원 2명도 있었다. 오후에 내가 보냈던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물품 목록과 포장 도구들이 들려 있었다. 박 소장은 박서준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가와 말했다. 박서준 씨 오셨군요. 마침 윤 회장님께서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먼저 와서 개인 물품을 정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박서준은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쳤다. 여긴 내 집이야.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들어가는 건데. 박서준은 꼬리로 들어가는 건데 총무부의 조 과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표정 없이 서류 사본 하나를 내밀었다. 박서준 씨, 이것은 그룹 자산 회수 통지서와 윤 회장님, 즉
윤지수님께서 서명하신 위임장입니다. 이 아파트의 사용권은 이미 회수되었으며 저희는 절차에 따라 내부의 비회사 자산을 정리하고 임시 보관하기 위해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소리. 거기 있는 물건들 다 내 거야. 대부분이 내 거라고. 박서준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조 과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의 합법적인 개인 물품이라면 목록을 작성할 것입니다. 나중에 신분증과 목록을 가지고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켜주십시오. 업무 집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업무, 당신들은 지금 불법 가택 침입을 하고 있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겠어. 박서준은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박 소장이 급히 말렸다. 박서준 씨, 진정하세요. 경찰 불러서 좋을 거 없잖아요. 이 집은 결국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회수하겠다는데 저희 관리실도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중에 경찰서까지 가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박서준의 핸드폰이 먼저 울렸다. 112가 아니라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준이냐? 너 지금 어디야? 이번 달 차 할부금 낼 거야. 안 낼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떼어먹을 생각이야. 그 마이바흐의 대출 회사였다. 차는 회수되었지만 할부는 그의 개인명이었다. 박서준은 눈앞이 캄캄해져 쓰러질 뻔했다. 그는 그 대출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주로 사용하던 은행 신용카드 센터의 독촉 전화였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소액 대출 회사의 독촉 전화가 또 걸려왔다. 목소리는 더욱 험악했고 주소록을 해킹해서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 전화는 저주처럼 계속 울렸다. 조용한 아파트 로비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경비원, 관리소장, 총무부 직원들 모두가 복잡한 동정심과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경비원, 경비원. 박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기대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핸드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다. 액정이 깨졌지만 독촉 벨소리와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졌다. 완벽하게. 부하 지휘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이 끊임없는 타격과 굴욕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버림받은 개처럼 빚더미에 깔려 구석에 물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윤지수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 그를 만겁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박 소장은 경비원에게 눈짓했고 경비원들은 넋이 나간 박서준을 부축하듯 강제로 로비 구석의 휴식 공간으로 옮겼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올라가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박서준은 값비싼 가죽 소파에 웅크려 위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짐 옮기는 소리와 다른 주머니에 있던 낡은 핸드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독촉 벨소리를 들으며 텅 빈 눈으로 천장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바라보았다. 저 빛은 한때 그에게 아주 가까웠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지옥은 발밑이 아니라
바로 이곳, 그의 인생의 정점이었던 이곳에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이 밤에 날이 밝아올 무렵 박서준은 뼈가 녹아내린 연체동물처럼 아파트 로비의 차가운 소파에서 기어나왔다. 교대한 젊은 경비원은 그를 노숙자 보듯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서준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그는 감각이 없는 다리를 끌고 한때 자신의 성공을 상징했던 그곳을 비틀거리며 갈 곳이 없었다. 호텔은 돈이 필요했고 친구 집? 그에게 친구가 남아있기는 할까? 결국 그는 24시간 편의점에 웅크려 남은 동전으로 가장 싼 빵과 물을 샀다. 유리창 밖으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했다. 그를 제외하고 한편 나 윤지수는 그룹 최상층의 휴게실에서 몇 시간 눈을 붙인 후 아침 8시 정각에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비서는 이미 내 책상 위에 적당한 온도의 블랙커피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놓아두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비서는 어젯밤에 소동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다. 법무팀의 진 팀장님께서 밖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중요한 진전 사항이 있어 직접 보고드리겠다고 합니다. 들여보내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법무팀장, 진 팀장은 40대 중반에 늘 표정이 근엄한 남자였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임무를 완수한 듯한 안도감도 엿보였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가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진 팀장은 서류철을 내 앞에 놓고 펼쳤다. 최유리 씨가 제공한 단서와 저희가 밤새 진행한 내부 감사 및 증거 확보를 통해 박서준 씨가 부사장 및 사장 재임 기간 동안 다수의 심각한 불법 및 위규 행위를 저질렀음을 잠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내게 목록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죄목들이 명확하고 차갑게 나열되어 있었다. 첫째, 프로젝트 비용 허위 청구 및 공금 횡령 혐의입니다. 남부 신도시 테크노파크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5천만 원 이상의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며 일부 금액은 그의 개인 계좌로 유입되어 사적인 용도 및 직위 승진을 위한 뇌물성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직위를 이용한 협력업체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저희는 그룹과 장기 계약 관계에 있는 두 곳의 협력업체로부터 박서준 씨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혐의입니다. 진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경쟁사인 김인테크의 회사의 핵심 사업 기밀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암호화된 이메일은 일부 손상되었지만 기술적 복원과 최유리 씨가 제공한 발송 기록을 교차 검증한 결과 3개월 전 우리 회사가 입찰에 실패했던 정부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정보와 입찰 가격 전략이 입찰 전에 김인테크 측에 유출되었음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목록을 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일부는 예상했지만 일부는 상상 이상으로 악랄했다. 탐욕과 파렴치함에는 끝이 없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물었다. 매우 충분합니다. 진 팀장이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거래 내역, 공증된 이메일 캡처, 관련자 진술, 그리고 내부 감사 원본 자료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희 자문 변호사단에 따르면 이 증거들만으로도 박서준 씨를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나는 서류철을 덮고 그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정식으로 제출하세요. 경제범죄수사대에 정식으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 팀장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그 역시 이런 기생충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반기는 듯했다. 진 팀장이 나가고 나는 내선 전화를 걸어 홍보팀장과 연결했다. 간단한 성명서 하나 준비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서그룹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전 임원 박서준의 심각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발견했으며 관련 증거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룹은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작성하여 검토받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로 갔다. 아침 해가 떠올라 도시 전체에 금빛 햇살을 뿌리고 있었다. 나는 이 성명서가 발표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박서준을 찾아갔을 때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회사의 기생충을 제거하고 규칙의 존엄을 지켰다. 박서준이 어떤 죗값을 치를지는 이제 법의 몫이었다. 나는 호출 벨을 눌렀다. 이 비서가 들어왔. 전달하세요. 9시 30분. 그룹의 새로운 성장 전략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윤서그룹의 미래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회장님.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뜬 회의 안건을 바라보았다. 박서준이라는 이름과 그가 남긴 혼란은 곧 윤서그룹의 역사에서 먼지처럼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었다. 그룹 전략회의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박서준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지자 회의실 공기마저 상쾌해진 듯했다. 임원들은 보고할 때 눈에 띄게 더 경외심과 신중함을 보였고 제안하는 방안들도 훨씬 현실적이었다. 권력 교체로 인한 혼란은 빠르게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효율적인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이 비서가 미묘한 미소를 띤 채 들어왔다. 회장님, 방송국 경제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윤서그룹의 미래 전략과 신임 회장으로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네요. 이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 원래는 박서준 씨를 인터뷰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방송국의 정보력은 대단하군. 벌써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을 알아차렸으니 박서준을 인터뷰해서 젊고 유능한 억대 연봉의 사장님을 띄워주려 했겠지. 이제 주인공은 나로 바뀌어 그들에게 전해요.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시간은 홍보팀과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잡으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비서는 대답하고는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리고 아까 로비에서 최유리 씨가 또 왔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란은 피우지 않았는데 모습이 꽤 비참했다고 합니다. 1분이라도 좋으니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더군요. 경비원들이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저었다. 만나지 않겠어. 앞으로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전해요. 알겠습니다. 이 비서가 나가고 나는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다. 나, 윤지수의 시대가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며칠 후 방송국 경제 채널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경험 많은 중년 여성 진행자는 능숙하게 질문을 던졌다. 윤 회장님, 최근 윤서그룹이 최고 경영진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리더로서 그룹의 미래 발전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카메라를 향해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윤서그룹의 발전 전략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영진의 변동은 기업의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입니다. 건강한 기업은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그룹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팀을 필요로 합니다. 진행자가 말을 이었다. 가치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도 그룹의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긴 미소였다. 그렇습니다. 윤서그룹은 정직, 전문성,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뜨거웠다. 나의 냉철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는 전 국민에게 각인되었다. 업계의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고 윤서그룹의 주가는 잠시 흔들렸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이 치솟았다. 그리고 인터뷰가 방송되던 바로 그날 오후 나는 법무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서준은 조금 전 서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장 모습이 꽤나 초라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고 알았다고만 답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궁금하지 않았다. 그의 운명은 그가 내 심혈을 훔치고 나를 배신한 그 순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내 개인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을 열어보니 허름한 여관방을 배경으로 최유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어떤 중년 여성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바닥에는 가짜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들이 널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한 줄의 글이 있었다. 윤 회장님, 선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여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입니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바로 삭제했다. 최유리의 결말 역시 내 동정을 받을 가치가 없었다. 나는 내선 전화를 걸어 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남의 헤리티지 힐 펜트하우스 분양 사무소와 약속 잡아주세요. 그 집을 사야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은 비워두세요. 자동차 매장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를 바꾸시려는 겁니까? 혹시 마음에 두신 모델이라도 있으신지요? 이 비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다. 그냥 눈에 드는 걸로 하죠. 예전 차는 이제 질렸거든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자 석양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발 아래 이 도시는 한때 내가 우러러보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겨우 엿볼 수 있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발 아래에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별들의 강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서준과 최유리. 한 명은 감옥에서 다른 한 명은 밑바닥에서 그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나는 새로 이사한 500평짜리 펜트하우스와 새로 산 맞춤형 SUV에 만족하며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박서준의 잔당들을 정리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어느 날 오후 법무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박서준의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법대로 처리하세요. 결과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의 운명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가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내게는 아무 의미 없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중요한 해외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재판이 끝났다고 합니다. 박서준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가 출소할 때쯤이면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을 것이다. 공평한 결말이었다. 최유리는요? 내가 무심코 물었다. 그녀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트럭 운전사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간의 어리석은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내 마음은 복수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과거의 나는 박서준이라는 꼭두각시를 조종하며 나 자신도 그 허상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제 줄은 끊겼고 꼭두각시는 부서졌으며 나는 마침내 무대 위로 올라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술잔에 담긴 독한 보드카를 옆에 있는 작은 화분에 천천히 부었다. 과거를 위하여. 나는 그 식물에게 그리고 과거의 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 술은 필요 없다. 진정한 강함은 처참했던 과거를 직시하고 망설임 없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징역 8년. 그 소식은 신문 한 구석의 작은 기사로 실렸다. 나는 그 기사를 1초도 채보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겼다. 박서준이라는 이름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있는데 이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1층에 꽃다발이 도착했습니다. 아주 큰 샴페인 로즈입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반송하세요. 아니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지세요.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이런 식의 구애는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직접 이룬 성과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새로 뽑은 SUV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다. 혼자 강변을 걸었다. 과거 박서준을 기다리며 홀로 걸었던 이 길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걷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윤지수가 아니었다. 나는 윤서그룹의 회장이자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었다. 과거의 배신과 굴욕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끈 디딤돌이 되었다. 나는 고난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로끼띠로 대신과 다만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강철 같은 의지를 단련해낸 나 자신에게 감사할 뿐이다. 강 건너편으로 윤서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손안에 있었다. 나는 자유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망설임 없이 차를 향해 돌아섰다. 과거의 족쇄는 부서졌고 미래는 내가 직접 그려나갈 도화지였다. 나 윤지수의 빛나는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